라든지 렌즈라든지 구멍을 통해서 그만한 크기의 물질을 보게 되면 이 구멍이나 렌즈나 패드 광학 기호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 상이 매치게 되고, 상이 매치게 될 때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제일 밝고 그 다음 밝고 이렇게 링 패턴이 생기는데 그걸 에어리 패턴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입자였다 그러면 구멍을 지나갔으면 어떻게 하얗게 금방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저기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장 밝은 눈이 그다음 쭉 이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 거시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이미 여기에서는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진행하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눈이 볼 수 있는 건 가장 밝은 데를 볼 테니까 결국은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인텐시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거의 85%를 점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두 점이 겹치는 걸 갖고 광학기후가 볼 수 있는 최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걸 쭉 거쳐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다음에 결국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이 이 광학기후를 통하면은 우리가 파장 람다를 쓴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레졸루션은 0.61 람다 오버 NA는 뉴머리컬 아퍼처의 약자고, 그거는 앵거파이 사이즈 1트 된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해서 보면 대충 아까 구멍이나 광학기구의 그 대물 렌즈의 확대가 40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지나가는 각도가 정해질 테니까 90도가 아니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대충 맥시멈으로 한 6.5 되고, 공기 중이면 1이고, 물에 담그면 1몇 정도 되고, 기름에 담그면 1.6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래봐야 광학기구를 가지고 키워봐야 이 보는 파장이 한 반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0.61 람다 오버 NA는 뉴머리컬 아퍼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뉴머리컬 아퍼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 0.5의 빛을 쓰면 대충 레졸루션이 0.52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광학을 쓰면 제일 우리 눈으로 통해서 보는 광학기를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 정도가 분해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측정하고 싶으면 우리가 쓰는 게 앞서 엘렉트릭 필드 마이크로스코피 전기 방출 현미경이라고 했지. 그게 여기에 다크논이라는, 그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일찍 죽는 바람에 못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근원이고. 그러니까 보면 항상 노벨상의 그 규칙에 보면 어떤 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개선하는 것도 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유언장에. 그러니까 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받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것에 따라서 TM은 전자가 통과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STM처럼 전자가 투과되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샘플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트랜스미션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투과 전자 현미경은 C편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결국 전자를 쪼여가지고 전자가 그 샘플을 지나가면서 간섭 현상이 생기는 컨트라스트를 보고 무늬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빛을 썼다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이제 쪼여주는 거지. 그래서 전자 현미경이라고 그러고, 전자 현미경의 레졸루션은 그 루이드 그로에 의한 그 메터웨이를 해보면 이제 뭐 수업이 진행될 때 배울 텐데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하면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컨스탄트 어떤 상수, 여기 그 지나가는 게 질량에 따른 질량이 갖고 있는 속도, 모멘텀을 나누면 요렇게 몸도 안에 M이 지나가는 거를 요런 M이라는 입자가 하루 보면 요 람다를 한다는 말이지. 그게 그거이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충 이런 수업이니까 이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쓰면 원자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생물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새 실험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생물하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투과 전자 현미경이니까 전자를 쪼여주면 전자 지나가면서
그 샘플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간섭을 일으켜서 눈이 일으켜야 되니까 샘플 두꺼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트랜스미션 앵커 마이크로스코프는 할 때는 샘플의 크기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된다. 10나노, 여러분 머리통하고 지구의 비가 나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억 분의 1로 얇게 썰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편을 얇게 썰어. 그러니까 샘플 같은 걸 얽은 다음에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바이올로지 샘플을 얽은 다음에 폼으로 썰듯이 굉장히 얇게 써는데 두께가 10나노 이렇게 썰기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개발해 썰면 파편을 많이 썰어놓은 다음에 필름을 연결하듯이 쫙 찍어가지고 보면 그 단층면을 쭉 들여다가 볼 수 있는 거, 그 기술을 발견한 걸로 몇 년 전에 생물하는 사람이 크라이오 TM이라고 로벨상을 준 것이고, 또 그 생물에서 조직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보다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로 이제 스캐닝 엘렉트론 마이크로, 이거는 표면의 면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을 보는데 전자를 쪼이니까 전자는 전하를 띄고 있고, 전하가 띄고 있는 놈이 샘플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 저렴을 때는 와서 차지가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지를 못 얻으니까 이 스캐닝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얻기 위해서는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건데, 표면에 코팅을 해놔야 된다. 전자가 오면, 그래서 백금이나 금속을 얇게 코팅을 해놔야 전화가 오면 금속에서는 부딪히면 전자는 잘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쫙쫙 빠져나가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EM을 하는 데 가면 코터가 있어가지고 샘플의 표면을 플래티늄이나 무슨 금속을 코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샘플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 빔을 쪼여가지고 표면 이미지를 보는 거고, 얘는 얇은 방광을 투과하면서 보는 이미지고, 이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웬만한 학교나 심지어 과학고등학교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가지고 없는데 시험실에 과학고등학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이러니인데, 네, 아이러니. 하여튼 실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Near 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e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샘플이 여기 있고, 이 소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소스가 여기까지 도달해 충분히 여기서 파가 쭉 샘플까지 오는데 거리가 많은 그걸 파필드라고 하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파라는 게 두께, 그 크기가 있으니까 대략 512나노 그린색, 빨간색이면 한 뭐 580, 600 정도 되는 비슷하, 610 정도인데 610나노 되는 걸 가져온다. 610을 쪼이면 610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머리에서 이놈을 쪼이면 여기에 광학기구가 뭐가 있다 보면 저기 걸로 해서 500이 잘해봐야 600점, 빨간색 600이라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피처 사이즈는 300나노지, 그치? 또 광학으로.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파필드인데 멀리, 광원이 여기 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옵티컬 파이버나 글라스 파이버를 써가지고 이 구멍을 굉장히 좁게 그러니까 이 파장의 크기보다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여기를 우겨 놓으면,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공기 중에 오면 공기가 저항이 크니까 스캐터되고 산란되고 없어지니까 그 말고 가이딩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 옵티컬 파이버나 피펫까지 구멍이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이 빛을 가이딩을 하는데, 이 빛의 파장보다 작은 크기를 갖도록 이걸 더 작게 만들수록 여기 가이딩에서 되지만 우겨져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여기 들어올 때 그 세기보다 이 끝을 지날 때 세기는 약해지고, 그거만이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 파장 600짜리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여기서 지금 100나노 정도를 만든 거야 이걸. 예? 피켓을 뽑아. 그러면 여기 600짜리를 쪼이는 대신에 100짜리를 쪼였으니까 여기 보면 최소한 그 정도의 레졸루션 저기로 했으면은 지금 이 광학기기로 해서 멀리 떨어져 보자 하면 300나노 레졸루션밖에 못 얻는데 600을 써가지고 우겨놓으면 이건 100나노니까 레졸루션이 훨씬 좋아졌지. 그래서 요 아이디어 하나. 결국 이걸 어떻게 하면 우겨넣어가지고 잘 해서 가까이까지 여기 집어넣은 세기에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여기 세기가 있어야 뭐 쪼여져가지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요걸로 한 니어필드 스캐닝 옵티컬 마이크로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겨넣어가지고 작게 만든. 그렇지만
우겨넣어서 몸도 안에는 뿌여졌지만 이게 코끼리가 아닌 건 아니지. 쪼개려서 들어갔을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으니까 눈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가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니어필드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다 해서 니어필드 마이크에서 지금 이제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은 그레인이 마이크론이 아니라 네노 그레인이나, 그러니까 텍스처를 만들 때 마이크론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네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터프니스하고 브리트를 잘 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슈고, 그런 것들을 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개념인데, 그 하나하나가 작은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하면 그레인끼리 연결됐던 그런 이미지를 하는 그 니어필드 스캐너거든. 이건 툴을 가지고 있다. 옛날보다 더 정확하게 액큐레이트하게 재을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다. 스캐닝 터널 마이크로스코프를 했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캐닝 터널 마이크로스코프도 상을 줬고, 이걸 하면 요 표면에다가 저희 말하자면 요 지금 여기는 스캐닝은 이걸 긁어가지고 이걸 따라하면서 이걸 긁어가지고 요 이미지를 얻는 건데, 그게 아니라 AFM은 여기 가서 이걸 하면서 요 레이저 빔을 쪼이면 요거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요 빔이 튕겨서 가는 안사되어 나가는 각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AFM이라고 해요. AFM이 훨씬 쓰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 페이트라고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이 이제 STM을 보고 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팁에서 그대로 하는 거라면 이제 팁에 등에다가 빔을 쪼여가지고 이미지를 얻는 방법을 했는데, 페이트고, 그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노벨상에 거론하는 요즘에는 네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 노르웨이 재단에서 돈을 해가지고 네노 사이언스 앤 어스트로피직스에 주는 노벨상과 비슷한 그 상을 받았고, 이 밑에 이제 이 AFM을 개발할 때 한국 학생 여기 물리과 나온 이름을 또 잊어먹네. 하여튼 박씨인데, 그래서 팍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AFM 회사를 차리고 세계적으로도 그 AFM 기기를 팔아먹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팍스 인스트루먼트. 박사예요, 박사. 한몇 번인가 모르겠다. 약간 어린데. 그래서 이 AFM.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 네노 크기 이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 과학적 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저 accuracy and precision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화학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질의 성질, 물질의 크기, 물질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툴 중에 가장 센시티브한, 감도가 가장 좋은 기기를 하라. 그러면 질량 분석기가 지금 발달된 질량 분석기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잴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정확히 개수도 헤아려서 잴 수 있고, 그래서 fem토몰, 10의 15승몰, fem토몰이라고 하는데, 몰이라는 거는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단위야. fem토는 10의 15승. 그러면 10의 15승몰 거의 10의 20 아보가드로가 대충 6.5니까 거의 그러니까 대충 10의 8승 거의. 그러니까 물질의 한 어깨 정도는 쉽게 어깨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는 쉽게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이제 뭘 배우겠지만 화학에서 다루고 항상 화학 반응을 진행했을 때 다루고 있는 양을 다르게 용이한 것이 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맥몰 수라는 그걸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 핵물이나 하는 사람들은 원자의 크기가 옹수론이니까 그 단위를 쓰는 게 용이하죠. 그래서 자기가 2옹수, 3옹수나 그러면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질량 분석기로 좀 잴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도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제는 무슨 문과 사람들이 법을 적여놓고 해로운 물질을 조금 더 넣지 마라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거야. 이 정도로 되면 웬만하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거를 이제 굉장히 define, 그러니까 탁식한 것인지 몸에 좋은 것인지 이제 양을
굉장히 정확히 될 수 있는 질량 분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프로티오믹스, 하여튼 그 단백질, 그다음에 그 메타볼로믹스, 우리 몸에서 이루는 대사,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질량 분석기로 채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미징을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작은 엔자임이 작동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한 어떤 양을 먹으면 그게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기본은 이 질량 분석기다. 그래서 앞서 질량 분석기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요 J.J. 탐슨이 캐서레이 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 만들어 하는 걸 보고 에스톤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스인데 이 당시에는 미온이 무슨 뭐 아이소톡인지 없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기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기체가 됐어. 기체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일렉트론 건을 두드러 패면 일렉트론 건을 전자가 나오니까 전자가 여기를 두드러 패가지고 바깥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니까 그럼 이온이 되지. 그럼 이온이 형성이 되면 이제 요 사이에 요 엑스레이 그 볼티지 V를 가하는 해당하는 요 전기장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속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온이 얻어지면 2분의 mv제는 키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 여기 이제 가속을 시킨단 말이야. 뭐 5kV, 10kV까지 가속을 시켜. 그러면 여기서 이온이 만들어진 놈인데 여기서 열 에너지에서 이제 기체 상태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걸 전자 뜯어서 강제적으로 이온을 만들면 이제 이온이 되는 순간 이 가속 전압을 가지고 가속이 돼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지. 그리고 가속을 갖게 되면 전기장을 탁 키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양이라고 해서 단지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고 움직이는 개냐 서서 보는 개냐 차이니까 그 질량에 있는 요 이온이 이 반경이 여기 이제 디텍터는 정해져 이렇게 휘어서 갈 테니까 휘어서 가는 요 디텍터 끝에는 구멍만 뚫려가지고 이온이 뽕뽕 지나가니까 여기 기준으로 원점이 있어가지고 반경은 정해져 있겠지. 그래서 원심력을 받지. 힘을 받는 거는 로렌츠 포스에서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 거 힘은 뉴턴의 제로티에서 질량법의 가속도는 반경의 R이 원을 끌면 R의 V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생기지. 그래서 M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로렌츠 포스에서 힘을 휘어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높이는 이런 방식이 얻어지고 또 디텍터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쭉 스캔해보면서 매그네틱 필드를 스캔하면은 이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지. 그래서 미온도 이렇게 아이소톱이 있다는 걸 잘 알았지. 그래서 아스민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100년이 넘게 흐르면서 이 질량 분석기 기술도 엄청 발전한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교한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프로티오믹스, 단백질 분석 오믹스라는 건 분석한다. 이코노믹스 하는 거죠. 프로티오믹스, 단백질 분석. 메타볼로믹스. 메타볼로믹스는 물질이 대사에 생기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슈가가 되고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을 먹으면 리피드가 돼서 어떤 리피드가 된다는 걸 쫙 원자 수준에서 원자 분자 수준에서 다 베스트 디텍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핵심 원리는 이거지. 이제 그걸 정교하게 이제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하나 하나의 질량을 이제 정확히 잴 수 있죠. 그 전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 라부아지에르라는 사람이 정교한 질량을 잴 수 있는 저울을 발견해가지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보존된다 얘기를 했지. 보존되는 이유는 원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바꾸는 거죠. 어디 가서 달라붙냐 있느냐 개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원자 힘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element,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O2, O3 이런 것들이 오존이나 산소 이런 게 다 원소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화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상대 질량을 상대 원자 질량을 이제 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산소 물을 해보면 물에는 산소하고 수소의 수가 이대로 들어있고 그래서 또 물에서도 보면 나중에 그 질량을 분석을 해보면 질량 분석대로 산소도 16, 17, 18이라고 하는 동영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질량 분석이라고 하는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잴 수 있는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61년도에 탄소 투여라고 정의를 하고 요놈의 기준점으로 레퍼런스라는 기준계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12는 12.00000 지구 300바퀴 3,500 이거는 12.0000000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10.00000 이렇게 레퍼런스를 약속을 해서 딱 정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질량을 쫙 정할 수 있겠지. 이제 이거 정확히 치니까 쫙 해서 없고 개개의 원소에는 아이소톱이 있으니까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 그 개개의 아이소톱. 그래서 weighted average라고 부르는 거지. weighted sum average. 이게 결국 어떤 원소의 상대 질량이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야 될 거는 탄소 12 동위원소의 레퍼런스 질량은 12.0000000000000야.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한 이제 정의해가지고 탄소라는 거는 탄소 12는 자연계의 98.892%가 존재하고 30는 1.108%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탄소의 상대 질량은 12 곱하기 12.0000000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요거 하고 탄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 상대 질량의 accuracy, 자연에 존재하는 진리 우리가 100% 정확히 알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상대 질량의 accuracy는 뭐에 좌우되느냐면 요 어번던스는 우리가 특정하는 양이잖아요. 여기에서 요 양이 변하고 그다음에 썰티 아이소톱이 몇 개가 있느냐 그 아이소톱에 의한 것만 의존된 거지 다른 것에 의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그 특정이 정확히 제 문제를 저 relative atomic mass는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걸 정의하고 그래서 한 예로 그럼 컴파운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을 우리가 화합물, 컴파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양으로 한 예를 해보면 이제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연이라고 하는 게그 파이만의 렉처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예제를 풀어보면 잘한다는 거지. 수학.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니까 뭐 유제, 예제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 비슷한 거 풀어보면 잘 개념이 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그런 걸 이해하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거 해보자.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면 물은 H2O라는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개 곱하기 산소의 애토믹 relative mass가 1.00799 산소는 이렇게 되니까 해보면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상대적인 모레큘러 매스는 18.015다. 그래서 이 relative atomic mass는 유닛이 없는 거야. 오늘 아까 탄소 12를 12.000으로 해서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해서 레퍼런스를 정했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질량 분석기로 스탠다드 가장 정교하게 발전된 질량 분석기를 갖고 쫙 재가지고 유 숫자를 얻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카본은 12, 12.011 이게
1.1%의 솔틴이 있어서 그래서 탄소의 상대 질량은 12.011.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이드로전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 정도도 기억해 두는 게 수소 하이드로전 여기 있고 1.00179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1.0079까지 하면 정확하고 대충 1.0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거는 두 자리로 하면 아까 탄소도 12.0 뭐 이 정도만 알았네. 이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표로 딱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work. 에너지라고 에너지의 모습은 운동 에너지, 기내력 에너지는 그리고 2분의 1 mv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potential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대열에 대해서 그걸 기준 제로로 잡으면 그것에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 에너지가 아닌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있고 배터리 에너지가 있고 케미컬 에너지. 서멀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나 분자가 움직이는 양상.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에너지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solated system, 고립계에서의 에너지는 이제 이러한 에너지의 양상을 쫙 보고 항상 총량을 해봤더니 측정을 잘 해봤더니 이 고립계라는 것의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더라.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 몇 개만 가지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하게 되는 프리스크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중에도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되는데 이건 항상 보존이 된. 근데 이 양의 합이 보존이 안 될 때는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 프릭션이 있을 때 프릭션에 의해 가지고 결국 내부 에너지를 바뀌는 거지. 안쪽 모드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 항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멀 에너지라는 거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내부 모션, 그러니까 뭐 로테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것들, 앰플리튜드 모션 이런 것들, 하여튼 인터널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변하는 모션하고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를 들여다보면 이 차원 평면에서 여기 운동에서 굴러가게 되면 항상 힘은 어떻게 되느냐? 힘은 어디에로 작동하느냐 하면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사인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3차원일 때를 그걸 나타내는 것을 그레디언트를 쓴다. 이걸 다 모아하는 게 그레디언트에다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 X 축방향, Y 축방향, Z 축방향으로 변하는 걸 그레디언트를 하나 써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고 그 언어가 나타내는 걸 약습을 하고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액큐레이트하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한이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느냐. 깨달았는데 말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묵묵부다. 그래서 그래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그래서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다양한 말의 표현 방식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노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깨닫고 나서 말을 내뱉는 순간에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를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줄 서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전달해라 그랬더니 뒤에가 듣고서 한 말이 선생님이 전달한 말 똑같이 표현이 안 된다면 어떻게 들었는데
진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그 트루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액티비티하게 매주하는 수학도 하면 올라가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맥시멈으로 변하느냐, 그레디언트. 벡터 그러면 오리엔테이션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여러 개 있어서 변화량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말은 테러라고 얘기했죠. 다이버전스 그러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해서 뭔가 쿵쿵쿵쿵 분출해 나오는 말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체 에너지가 점점 거기서부터 쭉 이제 위치가 점점 변하면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제 현대화 화학을 하고자 하는 걸 이제 여기를 통해서 대충 다 이제 기억했다는 거지 이제 다 알았다. 이 정도를 집에 가서 잘 곱씹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해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저 케미컬 밸런스가 라바지에르가 1788년도에 1776년도에 정조가 즉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정교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울로 잴 수 있는 게 밀리그램에 몇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그램을 재라. 10의 마이너스 나노그램을 재라.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네노그램, 마이크로그램을 재는 거를 이제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노사이언스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를 그런 기기를 발명하거나 해서 하면 팔아먹으면 또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노그램 이런 거 재는 게 쉽지 않다면서 아까 질량 높이를 재야 되는 거, 질량 높이를 재면 가장 정교하게 재는데 부피가 크지, 부피가 작은 거를 써서 이제 저울처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열취해가지고 뭘 했느냐면 케미컬 포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관계식. 그래서 뭐가 A, B가 반응하면 C, D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윌리엄 리처드라는 사람이고 뭘 했느냐. 많은 여러 종류의 원자들이 있지. 여러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질이 만들어지지. 그렇게 할 때 이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그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까 1922년도에 에스링 이제 질량을 하고 이럴 때 정립되니까 이 질량을 정확히 재서 각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개개의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제.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여러 종류의 원자들의 질량을 쟀다. 그래서 하버드에 가면 보스턴에 있는 케임브리지 하버드대학에 가면 대학원생 기숙사에 이 리차드 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교수를 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생긴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의 이름도 어마어마해. 로렌조, 로마노, 아마데오, 카를로, 아보가드로, 콘테디, 파렌고, 에디, 세레토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1776년도에 이 사람은 독립 때 태어났네. 정조가 즉위할 때쯤 태어났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일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법률가 집안이고 법률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연과에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돌트는 가장 간단하게 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곱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때 신문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만약에 수소를 표현하는데 H2가 되면 H3, H4 운동이 안 되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H2, H3, H4라 하지 말고 그냥 H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원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결합을 해서 원자와 다른 분자가 존재한다는 이 분자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체와 분자 나누는 그러니까 분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원자론이 이제 막 1770 그 달튼이
힘을 쓰고 막 하고 있었을 때 그게 그렇지가 않고 분자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있다. 원자가 틀린. 이 사람이 분자를 처음으로 내세운 공이고 그래서 다시 해보면 같은 온도, 압력, 같은 부피, 같은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아보가드로가 분자의 기원을 주장하고 그것이 이제 모든 화합물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분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분자라는 게 또 있다. 그래서 이제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데 단위야, 단위. 몰. 카운팅을 하는데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 개수를 해야 되는 단위로 이제 몰을 쓰겠다. 몰 또는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아까 원자 분자의 존재를 주장한 아보가드로를 잘 기념해 주기 위해서 몰이라는 단위를 쓸 텐데 몰 또는 아보가드로 넘버 같은 말이야. 동의어 비슷한 말. 찾기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 6.022 그래 아보가드로 수를 재봤더니 6.0221420 쭉 뒤로 나가겠죠. 그것도 정확히 세에 따라서 하여튼 최소한 그래도 6.022 거의 10의 23는 벌써 집어넣고 그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몰이라고 한다. 몰 1몰 그러면 6.022 거의 10의 23가 동의하다. 근데 뭐 화학에서 다루는 양의 기준을 요 몰이라는 걸 쓰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제 몰이라는 걸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이거는 레퍼런스를 정해놨으니까 12.0000g이라고 카본 12 아이소톱을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12.0000g 1몰은 탄소 1몰 12g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탄소 12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 이 1몰이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2g 나누기 6.025가 12의 3분하니까 탄소 12 하나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정도 된다. 앞서 그 전자 하나의 질량은 9.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kg이었습니다. 전자의 질량, 탄소 하나의 질량 이런 정확히 기억해두면 좋다고. 이제 g이라는 단위를 쓰고 이제 아까 상대 질량은 유닛이 없었지만 탄소 12 12g 1몰의 양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탄소 12가서 원자 하나의 질량은 2.9992 곱하기 10의 23g 알았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원소의 아보가드로 질량을 부여했고 분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다.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이다. 숫자로 바꾸면 그러면 1몰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이고 1몰의 산소 분자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산소 분자가 있다 말이지. 그러면 질량은 얼마냐? 1몰의 산소 분자의 질량은 6.02 곱하기 10의 23 산소 분자의 이렇게 되니까 앞서 산소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렐러티브 애토믹 매스가 있었고 거기에 그램을 갖다가 정의해 주면 그래서 이제 산소 1몰의 질량은 32g입니다. 16점 얼마 정도 됐죠. 산소 원자 하나의 렐러티브 애토믹 매스가 2배니까 16g 된다. 그래서 이제 몰에 생활하 그래서 물 1몰을 주시오. 그러면 물 18g을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화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학을 배웠다. 그럼 적어도 몰 단위를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고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이제 과학을 배울 때 아마 화학에서는 이 몰이라는 단위를 가르쳐줬을 테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과든지 문과든지 중학교 때는 물산 뭐 화학 뭐 이런 걸 배웠을 테니까 물 1몰을 주시오.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면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착 하면 제대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것이고 몰 단위를 모른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잤든지
중고등학교 안 나왔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몰라니 가르쳐줬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 나노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밀리미터 이거 하는 것처럼 보통 도우준을 갖다가 일본 사람의 영향을 타스, 한 타스, 두 타스, 또 도우준이지 그러면 천을 말하는 뜻이 이제 아보가드로스 1몰 그럼 6.0에가 10에 튀어나와야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가사야다 10에 64세 저렇게 큰 수야 불가사야다 불가사야하지 10에 64승 개수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부골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100승 그래서 부골이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보면 원래는 세상의 모든 거 10의 100승 부고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 때 벤처기업이니까 이제 돈 좀 모으려고 여기서 살아야 돼. 한쪽 벤처기업 이들이 뭘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다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사인을 탁 해줬는데 부고라고 사인하지 않고 부굴이라고 사인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다시 귀찮게 해서 똑바로 바로잡아 달라고 그럴까? 그랬다 괜히 귀찮게 한다고 돈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결국 부골이 됩니다. 하여튼 그 의미는 이 부골이라고 하는 거. 저 정도면 모든 우리가 네이밍 할 수 있는 개수에다 다 딱지표를 붙이더라도 저렇게 많은 수를 못한다는 어마어마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think big. 대학교 돌아가지고 생각을 크게 여기 인원 초등학교 앞에다 이렇게 써놓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think big, aim high. 꿈의 크기가 여러분 생각하는 크기에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쓴 거는 우리가 다른 단위하는 환산하는 것처럼 이제 아보가드로하고 일몰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를 배웠다. 단위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써보자. 그러면 철 8.232g은 뭘로 바꾸면 얼마가 되느냐? 앞서 철의 대통령 S가 55.845니까 몰 단위로 바꾸면 8.232g의 철은 0.1474몰의 철이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 아니 환산하는 거 배우는 거야. 고기 한 근을 사와. 그러면 고기 한 근은 400g, 400g, 200g. 뭐 물질에 따라 가지고 또 근이 달라지니까 몰 살 때는 400g, 몰 살 때는 200g. 그래서 어쨌든 단위를 바꾸고 해보자. 그래서 아까 물 0.2몰을 주시오. 그러면 엄마가 3.6g 그러면 대충 컵에 물을 얼마 정도 따라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걸 아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density. 그 density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또 우리가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 코너 위에 이렇게 떠씌우는 볼륨의 매스로 정의되는 게 density고 볼륨은 프레셔, 템퍼러처 변하니까 이게 변하는 양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몰라 볼륨은 1몰의 부피를 갖다 몰라 볼륨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몰라 볼륨을 계산하면 이 정의에 의해서 이 몰라 볼륨을 갖다가 여기 density는 몰라 볼륨 대 몰라 매스 이렇게 되듯이 정하면 몰라 매스, 몰라 볼륨.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고체나 액체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 액체의 경우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지. 기체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피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음 0도씨의 댄스가 어떻게 되느냐? 댄스가 이렇게 되니까 몰라 볼륨을 해보면 S 8.0g 몰라 그다음 댄스 집어넣으면 몰라 볼륨이 저 정도 되니까 몰라 볼륨이 이만큼 정도 된다. 그럼 대충 부피를 갖다가 물 분자 한 개의 부피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1몰이니까 나누면 대충 물 분자 하나의 부피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9cm니까 대충
이게 어떤 크기의 섬세인 부피가 이렇게 해보면 대충 물의 크기가 3.25m, 심한 80mm, 그러니까 대충 3.0m 정도 된다. 이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분자의 크기를 아는 것처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어린 꼬마는 중학생인데 분자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기름 분자, 그 통에 들어있는 것들 그런 뭐 오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제 친구가 기름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얻어 터지거나 생각할 많이 해야 되면 자기 시간을 갖는 연못에 가서 앉아가지고 오일을 가져온 걸 가지고 오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연못에다 이렇게 쫙 뿌리면 갖고 왔는 양이 있으니까 연못에 싹 이렇게 오일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할 때는 여기에 살짝 덮을 것 같은 거지. 이 친구가 오일이 위에 덮이면은 두껍게 덮이지 않고 얇게 덮으니까 조금씩 뿌려보면 어디까지 이렇게 쭉 되면 반사 효과를 해서 쭉 할 수 있지. 반사가 되니까 막이 생기니까 그래서 디프렉션이 일어나니까 디프렉션 이런 거 일어납니다. 그래서 쫙 그러면서 덮이니까 연못의 크기는 알고 표면적을 알고 표면 하나에 물 분자하고 기름 분자하고 계면을 이뤄가지고 표면을 이뤘을 테니까 표면을 덮었으니까 대충 자기가 갖고가 있는 기름의 양은 뿌린 양은 얼마인지 아니까 그거로부터 대충 계산해 봤더니 분자의 뼈 정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리 눈에는 이제 못 보이지만 이제 이 물 분자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볼 수 있다. 정확히 이제 아까 기기의 도움을 통하면 분자의 크기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그러한 그 원자, 분자, 아보가드로에서 분자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 그 분자의 가장 넓은 의미는 컴파운드, 화합물이지. 화합물이고 우주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화합물은 원자 1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까지 발견된 바다라는 말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그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자식, 몰레큘러 포뮬라, 분자식은 결국은 몇 개의 원자가 그 분자에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글루코스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예를 들면 CO2, C6H12O6, 포도당 글루코스. 임페리컬 포뮬라 실험식을 이제 알기 위해 가지고 컴파운드, 몰레큘러 컴파운드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몰레큘러라고 부르는 것이고 임페리컬 포뮬라 컴파운드나 몰레큘러의 각각의 원자의 액수가 몇 개냐 그래서 그걸 잘 이제 알고 싶은 것이 가장 기본 단위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B로 또 글루코스를 저렇게 쓰면 분자하고 가장 간단하게 그냥 상대적인 B로 나타내는 걸 임페리컬 포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페리컬 포뮬라하고 몰레큘러 포뮬라는 다르지. 임페리컬 포뮬라 훨씬 더 넓은 놈이지. 상대적인 개수에서 글루코스는 CH2O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또 유닛이 항상 더 쪼개질 수 있는 가장 유닛이 C6H5O6로 된다. 글루코스는 그렇게 쓰면 훨씬 더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을 더 정확히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양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제 포뮬라가 있고 그럼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디파인 어떻게 될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면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 솔리드 코발트 같은 게 있는데 COCl. 근데 코발트도 잘 물을 날리지 않으면 이제 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하여튼 원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케미컬 포뮬라는 임페리컬 포뮬라를 정확히 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상대적인 양을 잘 알면 양은 그거에 따라서 스케일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되나 유리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의 파장이 원자의 간격하고 유사하니까 가장 좋은 자인 엑스레이를 쪼여가지고 먼저 알기 때문에 소금 결정이 이렇게 소듐과 플로라이드 배열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이 소듐 고체 결정을 나타내는 하는 물질을 몰레큘러 포뮬라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다. 이제 우리가 고체나 액체를 다룰 때는 그 유닛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가 뭐냐면 유닛셀을 잡죠. 그렇지?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그 3차원 공간에서 x, y, g 방향으로 쭉 하면서 얼티머티를 만들어갈 때, 그래서 고체 액체에서는 유닛셀의 개념,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달리해서 그 유닛셀을 잡는 방법이 무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성질을 다르게 유사한 가장 좋은 이 경우는 큐빅 유닛셀을 잡는 게 유리하니까 소듐, 클로라이드, 락솔트 기하학적 구조할 때 이렇게 하고 인피리컬 포뮬라에서 NaODCl이라고 쓰지 여기서 우리가 뭐 몰레큘러 포뮬라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유닛셀을 정하면 유닛셀 내에 뭐 소듐 원자가 몇 개, 클로린 원자가 몇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결국 인피리컬 포뮬라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는 유닛셀이라고 부르면 그 유닛셀 내에는 각 그 유닛셀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해서 이거 따져보면 그 유닛셀에서 해보면 N 한 개, CL 한 개에서 NaCl이라고 우리가 쓴다. 인피리컬 포뮬라 보면 그랬죠. 하여튼 자기가 대표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크리스탈인데 크리스탈은 x 방향, y 방향, g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라고 하는 거를 그것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없으면서 에이피얼이 아득하면서도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왜 타일 같은 거 붙여놓은 오각형으로 이렇게 타일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있지. 그 이슬람 사원에 가면 그 벽에다 이렇게 타월 코발트색 타월 붙여놓은 거 오각형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어떤 에이피얼이 아득한데 또 크리스탈처럼 나타나는 걸 그 화스 크리스탈이라고. 오각형, 식각형인 것들이 모여가지고 오각형, 식각형도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거기 쭉 붙여놓으면 공간을 꽉 채우면서 나타낼 수 있지. 그렇지만 쭉 따라가다 보면 아까 X, Y, G 방향의 그 트랜스레이셔널 시메트리는 깨진다. 별이 아득하지 않은데 그래도 오각형, 식각형 이런 것들 하는 거, 파스크리스탈 그런 것들이 자연이 있으니까 그걸 주장해가지고 이것들로 발상하다. 자연계에도 그런 이슬람의 타일 붙여놓은 것 같이 하는 그러한 그 보통 엘로이 재료화에서 많이 하는 엘로이 금속 같은 멀티 컴포넌트 메탈 합금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걸 아까 할 수 있었던 거는 TM이라고 하는 아까 그런 것들을 째서 보니까 스팟이 나오는 게 그러한 결정성이 있다는 것을 그냥 자연계에 그렇게 존재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타일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런 아름다움을 했을까 하는 것처럼 상을 받쳤다. 그러면 인피리컬 포뮬라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 포뮬라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분석을 다 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인피리컬 포뮬라를 구성하는 것을 웨이트 퍼센트도 할 수 있고 볼륨 퍼센트도 할 수 있고 그냥 여기는 원소 퍼센트로 하자. 컴포지션 퍼센트라고 부르고 에틸렌은 C2H4 이거는 분자식이지. 요 인피리컬 포뮬라로 하면 인피리컬 포뮬라는 상대적인 개수만 하기로 했으니까 요 최소 공배수 그러면 요새 인피리컬 포뮬라로부터 매스 컴포지션 퍼센트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것의 요게 질량은 14.027이 보면 두 개 여기 보면 전체가 즉 인피리컬 포뮬라가 CH2니까 이 몰의 수소의 relative 에토마이소토 아까 수소는 1.007이었고 두 곱하면 2.02이고 탄소 하나고
14.011이어서 그러면 14.027이고 14.027에 지금 몇 개가 있느냐? 탄소 하나 있으니까 이것이고 14.027 수소는 pH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HCl 분자에서 컴포지션 퍼센트로 나타내면 질량비고 질량비 퍼센트로 나타내면 에틸렌 가스에는 탄소가 85%, 수소가 14% 이렇게 있다. C2H4 에틸렌, 에틸렌 가스가 식물에서는 호르몬이 저게 많이 식물이 성장하면서는 저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것을 또 성장시키죠.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집어넣으면 사과가 제일 많이 나와서 사과하고 배하고 집어넣으면 그것들이 죽은 물질이 아니잖아. 사과가 이거는 계속 냉장고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배를 빨리 배는 조금씩밖에 이걸 분산을 안 하는데 그걸 많이 내놓으니까 빨리 부패한단 말이지. 과일을 익혀야 된다. 그러면서 에틸렌을 깼으니까 저걸 풍선에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과일을 빨리 익혀 먹고 싶다. 그럼 거기다가 풀어주면 된다.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과일을 익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케미컬 포뮬라, 인피니컬 포뮬라를 어떻게 잴 건가? 그럼 항상 어떤 미제 컴파운드가 있다. 한번 해보는 게 한번 중고등학교 화학식을 하면 항상 원소 분석을 통해서 분자식이나 화학식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중요하니까 미지의 물질이 뭐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다. 그러면 하이드로카본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기에서 태우면 CO2하고 물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미지의 물질 컴파운드가 있다. 이거 인테그럴 포뮬라를 봐라. 해봤더니 카본이 이만큼, 수소, 염소, 셀프의 양은 이만큼이었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각각 분자했더니 이만큼이 얻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얻어질 때는 항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개수에 비로 결합한다 그랬지. 개수. 그러니까 개수인데 화학에서는 몰로 몰이라는 단위가 크다니까, 그지? 몰로 바꾸는 거야. 몰로 개수다, 개수. 이 개개의 원자 질량이 되어 있으니까 몰수의 비로 C 대 H, Cl은 그 개수의 비가 그런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몰이니까 그래서 이 몰수로 나타내겠다. C는 몇 몰이냐? 이만큼을 얻었으니까 이걸 몰수로 환산하면 탄소, 원소, 일몰이 이만한 양이니까 몰수로 한다는 상황. 이었다는 몰수 이만큼이 클로린도 이만한 양이 얻어졌는데 이제 상대적인 몰수라는 게 됐어. 근데 여기다가 아보가드로를 수급하면 개수의 비가 되는 것이고 항상 배수 비례 법칙, 정수 비례 법칙에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알게니까 항상 저 비는 정수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개수니까. 그래서 그 개수로 써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만한 그람수에서는 몰 단위가 편하니까 보면 해보면 몰 단위로 하면 유닛을 몰 단위로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몰비로 그러니까 몰비가 결국 개수의 비지. 그래서 인테그럴 포뮬라 하면은 이 샘플을 이만한 양이 있었는데 분석했더니 이만한 양이 나왔다. 그 이만한 그람이 나왔는데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개수의 비로 하니까 이거는 이만큼 얻어졌으면 이게 몇 개의 개수가 있다는 얘기냐? 개수로 다 배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몰비로 하면 인테그럴 포뮬라가 나오는 거지. 이제 이 샘플, 미지의 샘플은 몰비로 해서 원자의 개수의 비가 이렇게 되니까 C2H3C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물질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는 개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단지 저기가 정수비가 되지 않고 저기가 상대적으로 소수가 나오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한 그 블라자 학자에 의해서 해보면 디펙트가 있어가지고 개수가 빠져나가가지고 상대적으로 붙어야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여기가 정수가 아닐 뿐이지 디펙트가 있다는 얘기 뭐 베이컨스라든지 비어있다든지 한 개, 두 개가 처박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수비가 아닐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정수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원자 개수를 헤아릴 수가 있으니까.
원자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보통의 경우는 유기물 그러면 탄소 화합을 갖다 보통 유기물에서 생성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오감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기물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뭐 이런 것에서 배출해서 생성되는 것을 유기물이라고 부르지. 유기물을 해보면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는 수소고, 그지? 카본은 C고, 그래서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하이드로카본을 하여튼 공중에서 태우면 CO2하고 파이널 프로덕트 하는 CO2하고 물이 얻어진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샘플에 이 물하고 수소가 있으니까 이 샘플에다가 산소를 불어넣고 태우는 거지. 태우면은 CO2하고 요 물만 있을 테니까 그 위에서 물을 싹 잡아먹는 가장 강력한 건조제 매그네슘 클로레이트나 이런 걸 써가지고 물을 싹 잡아먹으면 여기는 물이 다 잡혔고 그러면 이제 CO2만 날아갈 테니까 CO2만 싹 잡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질량 알고 있고 이것도 물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가까이 되죠. 그러면 생산된 여기서는 물의 양 여기서는 CO2 양을 알겠지. 그러면 처음에 미지 샘플은 카본하고 하이드로전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걸 뭐 안단 말이야. 이 샘플을 태우다. 미지 샘플이 있는데 공중에서 펴다. 다 탄다고 하는 거지. 그걸 타가지고 하면 항상 하이드로카본을 타면 CO2하고 물이 되니까 이걸 해가지고 아는 전후에 또 건조제의 양들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건조제 무게가 늘어나면 재면 그래서 쟀더니 CO2 양은 더 많고 수소 양은 더 많고 그러면 CO2가 얻어진 것에 CO2에서 C는 이 샘플에서 왔을 테니까 그래서 샘플에서 CO2의 양을 몰 단위로 나타내겠다. 해보면 0.0768몰만큼 있었고 수소도 0.078몰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비 수소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1대 이제 샘플은 인테그럴 포뮬라 시험식이 CH다. 근데 좀 더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아세틸렌 가스라는 걸 알고 있고 아세틸린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세틸린의 분자식은 그래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세틸린을 뭘 많이 쓰냐면 용접 가스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린 가스에 대해서 1기압 25도씨에서 가스에 대한 정도를 알고 있고 산소에 대해서 1기압 25도씨의 덴시티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B로부터 이제 알고 있는 게 이 CH 상대적인 요 임페리컬 포뮬라를 얻었는데 그다음에 이 임페리컬 포뮬라로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분자로 이루어졌나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웰딩 가스다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모레큘러 포뮬라는 C2H2 그래서 세션이 루이스의 닷데스 다이그램을 나타내면 저렇게 모레큘러 포뮬라를 갖다 점으로 나타내면 HC, CH, 아세틸린 가스가 된다. 아세틸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틸린이라고 하는 용접 가스 역학과 것이 케미컬 포뮬라는 CH였지만 모레큘러 포뮬라는 C2H2고 루이스 닷데스 다이그램으로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더 나타내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지에 어떤 샘플이 있다. 그러면 그 미지 샘플의 임페리컬 포뮬라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컨버션 태운다는 거 보통의 경우 하는 것들은 태우고 녹여내고 먼저 나중에 뒤에 뭐 이노게닉이라는 것들은 산에 녹여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원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소는 각각의 어떠한 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임페리컬 포뮬라를 구하면 된다.
이게 가장 루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미지의 샘플에 대해서 원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런 가열계의 화합물 간의 반응, 그걸 우리가 케미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케미컬 방정식. 그래서 라보아주에의 질량 오전의 법칙. 그래서 반응 전후,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그걸 갖다가 가열하면 D로만 쓰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그러면 가열했더니 N2O 가스하고 수증기가 같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응 전에 또 하는 게 반응 전에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쪽에는 질소계수 2개, 여기서 질소계수 2개 이렇게 해서 또 맞추는 거를 우리가 밸런스 한다고 그러는 거죠. 밸런스. 그다음 또 예를 해보면 부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케미컬 formula 3, 4, 8 했는데 이걸 태우잖아. 음료에서 태우면은 항상 요 하이드로카본이었으니까 하이드로카본을 태우면 CO2하고 물로 된다고 했으니까 요 반응 전후에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요 개수에 맞추는 거 그걸 우리가 밸런스 케미컬 이퀘이션을 쓴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원자의 아이덴티티는 변하는 게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래서 이제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요령이 가장 큰 놈을 골라 스피시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학에서 뭐 이온도 있고 뭐 이런 이온도 있고 이온에는 캡타이온이라고 부르는 양이온이 있고 어나이온이 있고 이온이 있고 그다음에 또 뉴트럴 애톰이 있고 뉴트럴 이런 것들 각각 여러 화학종이죠. 화학종 그걸 우리가 스피시즈라고 부르는 화학에서 에일리언 스피시즈 하는 것들 종류 이런 거 대개를 다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스피시즈라고 부르는 화학종을 케미컬 스피시즈라고 부르는 여기 가장 큰 놈에다 이제 이를 딱 항상 제일 영향을 미치는 센 놈에다 이를 그러니까 요령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게 이퀘이션을 딱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느냐 반응성에 그래서 그걸 먼저 밸런스를 맞추라 양쪽에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가운데 위를 줬으면 대기에서 주에 내기 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산소에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모든 물질을 원자로 있고 원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알갱이니까 항상 정수비를 작동할 테니까 가장 작은 정수비를 딱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케미컬 포뮬라를 쓴다고 그 반응 전후의 물질의 양의 변화 그거를 쓰이는 거를 우리가 밸런스 케미컬 이퀘이션을 한다 그러고 그러고 하는 요령이 이렇게 된다. 요령대로 모든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반응이 된다는 얘기지 반응이 이렇게 해서 딱 진행된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지? 여기는 모르게 먼저 이게 붙어가지고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시작은 이렇게 됐고 파이널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였지.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딱 반응이 탁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 말 아니야. 머릿속에 명확해.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하여튼 반응 모습은 반응 전에 요만큼 시작했는데 반응은 조금만 있다 이 말이지 주변에 하여튼 인터미디에 다양한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 여기 안 써있지. 그걸 알아내는 거는 리액션 메커니즘. 리액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저는 여기 안 써있지. 제대로 된 이제 생각을 바로 잡아라. 틀리는 생각은 바로 정확하게 고쳐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화학 반응에 있어서의 양적 관계를 따지는 것을 스토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이라고 해요. 화학에 있어서의 양적인 관계를 따지는 학문.
기법을 스토키오메트리, 화학 양론, 화학 반응에 있어서 리액턴트 반응물과 프로덕트 생성물에 있어서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양적인 관계를 따지는 기법을 스토키오메트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케미컬 리액션의 밸런스 맞춤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이드로 똑같이 또 다시 하이드로카본 나왔지. 그래서 공유 중에서 태우면 CO2하고 물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에 여기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일을 주고 쭉 변화를 맞춰가지고 해서 딱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관계를 따지는 것을 스토키오메트리라고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화학 방식을 딱 알게 되면 여기 몇 g을 사용하면 이게 몇 g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몇 g 얻어진다. 그걸 이게 딱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토키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요한 비싼 화합물들이 있을 때 내가 되도록이면 비싼 화합물은 다 싹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좋겠지. 그거를 여기서 뭐라는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냥 비싼 거 다 싸서 없어지도록 소금을 싸니까 AgNO3하고 NaCl 반응하는 AgCl하고 NaNO3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가장 비싼 화합물이고 그런 것들을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화학 반응에서 이제 리미팅 에이전트가 뭐냐? 보통 이제 SO2하고 태워가지고 황산을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런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 가는 화산 근처에 가지고 황을 잔뜩 이걸 태워가지고 갖다 납품해서 하루하루 먹거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리미팅 에이전트는 어느 날 찾아가. 그러면 리미팅 에이전트는 가장 그러면 지금 2몰의 SO2가 가능하면 2몰의 H2가 만들어지. 저는 지금 이걸 해보자. 그러면 지금 황산 400g 가지고 있다. 지금 몇 몰이 나면 지금 요 SO2 몰리큘러 포뮬러는 64.06이에요. 지금 요 400g을 가지고 있으니까 400g 나누면 6.24몰이지. 그럼 여기 보면 2몰을 가지고 하면 2몰의 황산이 얻어지지. 그러면 이 400g에 이거 시작을 했으면 6.24몰로 했으니까 SO2 6.24몰이면 황산이 6.24몰이 얻어져야 되겠지. 그다음에 산소는 175g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몰수 단위로 다시 바꾸면 개수로 바꾸면은 산소로 하면은 5.47몰이 되고 그러면 산소 1몰이 반응하면 2몰이 얻어지니까 5.4 산소 5.47몰이면 10.94몰의 황산이 얻어져야 돼. 물 125g이면 몰수로 바꾸면 6.94몰. 그러면 물을 2몰이 하면 2몰이 얻어지니까 이게 물이 6.94몰이 있었으니까 황산이 6.94몰이 얻어지죠. 그러면 쭉 보면 지금 가장 작은 양이 6.24, 10.94, 6.54 얻어지니까 가장 적은 양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로자. 그로메에서 교정돼버리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양. 리미팅 리에전트와 SO2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리미팅 리에전트가 뭔지 찾는다. 가장 작은 양. 그러니까 싹 다 써먹게. 그래서 저기 보면 싹 다 썼을 때 얼마가 얻어지는 걸 쭉 펴보면 SO2가 리미팅 에이전트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리미팅 에이전트는 값비싼 물질이 보통 되니까 그런 거를 화학 반응을 하는 퍼스티지 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지금 징크 설파이드를 갖다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을 통해 가지고 징크 옥사이드를 바꾼 다음에 CO를 해가지고 환원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옥사이드를 떨어뜨려 가지고 아연을 만든다. 네. 저희 처음에 5.32kg의 징크 설파이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얻은 거는 3.30kg의 징크 얻어졌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드가 얼마냐? 그러면 5.32kg의 징크 설파이드를 가지고 시작하면 5.32kg은 이게 몰수로 바꾸는 이유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대수 비례의 법칙, 정수 비례의 법칙에서 개수로 작동하니까 개수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징크설파에도 5.3mg이면 54.6몰이었고, 그러면 54.6몰이 다 이게 다 반응을 해야 되면 54.6몰의 징크가 얻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54.6몰의 징크가 얻어졌으면 3,570g이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3,570g이 얻어지지 않고 3,300g이 얻어졌지. 그러니까 일드가 90.4%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퍼센티지를 일을 하면은 시작점에서 해가지고 10스텝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얻어진다. 그러면 각 스텝마다 50%면 그래도 제법 반타작을 했으니까 많이 얻어질 것 같은데 10스텝을 거쳐가지고 0.5, 그 다음에도 0.5 이렇게 될 테니까 0.5에 10승을 하다 보면 0.00에서 0.1% 그러니까 각 스텝마다 일리가 굉장히 낮으면 그 스텝 수가 많으면 이 얻어지는 양이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기화학이나 무슨 화학반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요 각 스텝마다 거의 90% 이상, 99%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스텝이 지나감에 따라 양이 얻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령 어떤 반응에서 뭘 많이 얻으려고 그러면 이 스텝을 계속 줄이고 각 스텝에서 인류가 높게, 그래야 궁극적으로 내가 얻는 양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